안녕하세요. 유홍채 교수입니다. 오늘 통일문제의 이해 제5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성근 교수님을 모시고 차성근 교수님의 북한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북한의 정치에 대한 강의를 듣기 전에 우선 제가 이제 북한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치 구조,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데 더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약간의 설명을 한 다음에 들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사실은 지금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안타까운 일을 겪은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 정부, 북한 정권이라고도 하고, 김정은 정권이라고도 하고, 그쪽의 입장과 그다음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서로 간에 자기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북한의 정치를 이해하고, 그리고 차성근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형성되어 있는 북한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다 보면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어느 정도 좀 다른 시각에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걸 이해하고 나면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멀게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노래를 부르고 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거의 애국가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고 살았고, 통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곧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달성해야 되는 국가 최고의 지상 목표로 알고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이해하면 할수록 또 통일에 대한 절실함은 커지는 것 같아요. 좀 앞에 말이 길었는데, 자, 오늘 차성근 교수님의 북한의 정치를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뭐냐면,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 일반 국민들, 개인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막무가내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자, 여러분들 가장 첨예하게 지금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게 복지 문제로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선별적 복지 정책을 할 거냐의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여의도에서 어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줘야만이 정부는 그 법에 근거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책을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다 같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 받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면 다 받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는 사례들도,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을 수입한다. 농수산물 수입 문제도 자,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붙일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품목들을 수입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수입을 하고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할 것이냐, 기타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논의가 되고, 정치적으로 논의된다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이런 그 정책을 입안을 하면 그 정책을 가지고 국회에서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세금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되는지를 논의를 한 다음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산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넘어오는 오렌지나 거기에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정말 그 큰 문제가 됐었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다 단순히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싸우면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의 이익을 우선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 이명박 박근혜였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입장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은 FTA를 하자는 입장이었고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은 FTA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한미 FTA는 그 자유무역협정이라 그래가지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당한 그 무역 물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여하지 말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도록 하자, 내지는 관세를 아주 낮게 책정하자, 이런 문제였는데,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행정부는 한미 FTA가 한국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해가 된다. 이러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두 당의 입장이 바뀌어요. 열린우리당은 한미 FTA 이명박 정부가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새누리당은 다시 이명박 정부가 하니까 한국에 도움이 된다 그러고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한미 FTA라고 하는 문제가 국민들에게 국가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입장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안타까운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자기들이 싸움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쳐주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5천만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당이 주장하는 바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마음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여당과 야당이 서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싸운다면 어떤 국민들이 그런 정치인들을 보고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정치인들의 싸움은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철학이나 입장이나 자기들의 가치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싸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함으로써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정치인들이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왜 내가 우리나라 정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첫 번째가 국민. 국민이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에 정당. 정당이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그 다음에 정당에서 파생되는 것이 행정부와 국회가 있죠. 선거 때마다 정당에서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공천을 해서 국민들은 그 공천된 후보자를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위임을 해줘서 정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고, 국회는 이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예산이랄지 전체적인 국민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정책을 조율하라는 이런 의무를, 권한을 국회에다가 부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뭐 이제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이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법원은 뭐 독립적인 권력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법개혁 한다 그러는데,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너무 삼천포니까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소위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의 기본 구조죠. 정치의 기본 구조인데, 그러면 왜 정치의 기본 구조가 중요하냐면, 정치의 기본 구조를 알면 그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그 나라가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차성근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를 통해서, 자, 북한의 정치를, 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글씨를 크게 써야 돼서요. 매번 공간이 부족해요. 자, 오늘 차성근 교수님이 북한의 정치, 북한의 정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과연 그러면 북한의 정치에서 국민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북한에서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정당을 매개로 해서 행정부와 국회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북한에도 행정부가 있어요. 내각이라고 하고, 국회가 있죠. 최고인민회의라고 하고. 그런데 이러한 내각과 최고인민회의가 과연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들이 하고 있는 권력분립이랄지, 내지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지, 그러면 안 그러는지, 그리고 북한을 다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중국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거는 나중에 좀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국과 비교해보면 북한은 똑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좀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차성근 교수님의 그 북한의 정치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성근 교수님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는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성근이고요. 저는 강의 앞서서 잠깐 제 소개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는 김정일 정치검사대학 나오고 노동당 35호실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뜻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1996년도에 한국에 왔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정부의 조치로 국방부에서 북한 관련 정보 분석 업무를 만 20년, 97년부터 2017년까지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 와서 박사 학위를 하고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된 이 기회에 우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앞에서 유홍채 교수님께서 정치 보는 방식에 대해서 쭉 큰 맥락을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강의는 북한의 정치 분야에서도 특히 중요한 북한의 정치 이념과 사상, 그리고 북한은 노동당 유일 지배 체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동당 유일 지배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성근 교수님께서 별도의 강의 영상을 또 준비를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차성근 교수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체제 실상과 우리의 과제와 관련한 목차입니다. 우선 북한 체제 실상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대남, 대외방 순순으로 심층해부해보고, 다음으로는 현재 북한의 독재 체제가 붕괴될 것인지 또 혹시 체제 변동이 있을 것인지 하는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북한 체제 붕괴 또는 변화 촉진 방안에 대해서,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 분야입니다. 정치 분야에서의 북한의 지도 사상과 지도 이념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지도 사상과 지도 이념하면 북한의 노동당 규약, 그리고 공화국 헌법, 당 10대 원칙을 지도 사상과 지도 이념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 사상을 보면 주체 사상과 선군 사상이 있는데, 주체 사상은 김일성이 시발점을 했고 50년대, 60년대부터 김일성이 주체라는 얘기를 계속하기, 주체 사상이라는 말을 시발점을 했고, 이를 김정일이가 1972년도 노동당 조직비서, 선전비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후에 당내 후계자로 지명되고 나서 주체 사상에 대하여 74년대에 쓰면서 이 주체 사상이란 말이 공식적으로 이론화, 체계화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주체 사상의 근본 내용은 근로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 혁명과 건설도 근로대중에 의해서 수동되는데, 이러한 근로대중이 아무리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해도 수령의 용도를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혁명적 수령의 현명한 용도를 받지 못하고, 또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의 용도를 받지 못하는 한 진정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또 혁명과 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맞지만, 이러한 사람은 위대한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의 현명한 용도를 받을 때야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하는 게
주체사상의 근본 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근사상은 이제 김일성이 94년도 7월 8일에 사망하고 나서 김정일이 3년여의 그 수노상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98년도부터 대두되게 되는데, 선군사상에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은 당시 북한이 그 김일성 사망이요, 또 김일성 사망 이전부터 시작된 경제난에 의한, 그리고 김일성 사망으로 시작된 대외적인 난관, 대내적인 난관,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 김정일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김치 가문을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근사상의 주요 기조는 노동당의 용도하에 혁명과 건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군을 앞세워서 해결하며 당, 정, 사회 전반에 혁명적 군인 정신과 기풍을 확립하여 김정일의 명령 지시에 군대와 같이 강력한 균열과 명령 지시 체계가 움직이는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게 선군사상의 주요 골자겠습니다. 이러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은 김일성, 김정일 사후 2012년 공식 집권한 현재 김정은이 당의 주요 지도사상으로 정립하면서 현재 북한 내에는 그 조선노동당의 근본 지도사상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 취약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 이념으로서는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얘기는 전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야 된다는 내용이 근본 바탕에, 즉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 사업을 통해서 소위 북한이 추구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개조 대상에는 북한뿐이 아니라 남한을 포함한 전 세계가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북한의 지도 사상과 지도 이념 가운데 노동당 규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당 규약은 노동당 활동의 규범으로서 서문 및 9개장 60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은 1945년 10월 창당 이래 총 8회에 걸쳐 개정 또는 수정이 되었습니다. 예,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서 중요한 내용은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수반으로 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노동당 자체를 철저하게 김일성 가문의 그 사당화했다는 게 주요 특징이겠고요. 또 앞에서 보신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 지도지침화 한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반도와 전 세계의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목표로 설정했다 하는 게 그 세 번째 특징이겠고, 특히 이 노동당은 북한의 모든 정치 조직의 최상위 핵심 조직이다 하는 걸 명문화하고 있는 게 노동당 규약의 근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노동당 규약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당의 당면 목적이 북한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국적 범위라는 얘기는 북한이 얘기하는 북한과 남한을 통칭해서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도 북한은 그 대한민국 영토의 한 부속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남한을 일개 별개 국가가 아닌 북한에 귀속된 하나의 지역으로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개념에서 북한은 전국적 범위라는 말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뒤에 노동당 귀환기능에서 나옵니다만,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의 규약에서 보면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용어 자체도 온 사회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남한과 북한을 합친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다시 말하면 북한식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적나라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당 규약에서 한국 남한 사회 적화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본문을 보면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 재침 책동을 짚으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 해방이라는 그 목적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루고자 투쟁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아까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족해방은 미제와 미국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본의 재침 책동을 막는 게 민족해방으로 북한은 간주를 했고,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은 남조선 인민들의 민주화와 생존을 위한 권리를 지지하고, 또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적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거다 하는 게 한다고 그 내용이다 하고 북한이 명확히 얘기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노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하여 반제자주 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북한이 얘기한 조선노동당의 최종 목적,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정치 조직의 최상위 조직인 노동당의 활동 규범을 밝힌 문서로서 이는 여전히 북한이 8회에 걸쳐 개정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때 만들어진 1645년 10월 1일 10월 창당시 만들어진 규약의 근본 사상과 취지, 기조를 현재도 고스란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지도자산과 지도 이념 가운데 공화국 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헌법은 국가 운영 규범으로서 서문과 7장 17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공화국 헌법은 1948년 9월 공화국 선포 이래 총 13회 정도 개정 또는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948년도에 제정된 최초 북한헌법은 일제 식민지 통치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였고 당시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거치지 못한 봉건적 요소가 남아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당시에는 반봉건적, 반자본주의적, 반사회주의적 요소가 혼합된 헌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5차례 부분 개정 작업을 단행하였으나 헌법의 근본 성격과 형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이제 북한의 공화국 헌법은 72년도부터 본격적인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72년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공화국 주석회로 권력 집중을 했고 이를 통해서 독재 권력의 법적 보장을 확실시하였습니다. 즉 이폰주의라고 하면 기본권이 존중돼야 되고 권력이 견제돼야 되고 복수정당제가 채택돼야 되는데 이런 이폰주의가 완전히 사멸된 독재적 본문이 바로 72년 헌법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헌법 개정은 당시 김일성이 공화국 주석이었는데 김일성이 91년 12월 김정일에게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직과 국방위원장직을 넘겨주면서 김정일과 권력을 양분화하고 독재 권력의 법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92년대 주석과 국방위원장의 권력을 양분한 게 주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8년도 헌법은 김일성이 사망함에 따라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직을 공화국의 최고 용도자로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국방위원장으로 외형적 권력 분산을 통해서 김정일 자신의 운둔 통치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최초로 이때 헌법 맨 앞에 헌법 전문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09년 헌법은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게 과거 김일성 때의 주석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고 선군 정치를 지속 추동할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를 최고 행정기구와 함과 함께 추후 김정은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습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추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헌법은 10년에 한 번 더 개정을 하는데 이때는 2009년 헌법과 내용은 동일한 채 중앙검찰서와 중앙재판소를 최고검찰서와 최고재판소로 명칭만 변경하는 그런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2012년도 헌법이 다시 개정되는데 이때 김정은은 김정일이 사망함에 따라서 김정일의 위상을 강하고 김일성과 동격화하고 김정은 3대 세습 체계 조기 공고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2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개정된 북한 헌법의 주요 특징 두 가지를 보면
김정은은 2012년 헌법 개정 시에 김정일이 북한을 불패의 정치 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하고 명문화시킴으로써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라고 공식 문서를 통해서 이거를 국가문서에 명문화시켰다 하는 게 이 헌법을 통해서 명문화시켰다 하는 게 헌법 특징이었고, 그리고 헌법 제11조를 보면, 북한의 공화국헌법 11조를 보면 보시다시피 공화국은 노동당의 용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하는 조항을 명백하게 박아놓음으로써 북한 자체가 수령을 중심으로 한 노동당의 유일한 일당 독재 체제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게 이 헌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사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사실 북한에 헌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12월 24일 헌법절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헌법이 제정된 날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날을 휴일로 정하기도 하고 하지만 헌법의 주요 내용이나 헌법의 주요 연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마 북한의 헌법 관련 학자나 선생님들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공화국헌법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가장 최상위 변명이고 법규고 가장 지켜야 할,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최상위로 되는 법전이지만, 북한에서의 공화국헌법은 단지 대외로 국가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치례 장치에 불과하지, 북한 주민들이나 예를 들면 북한 주민이나 북한을 이루는 권력 조직이 이를 통해서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을 한다거나 일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 반드시 지키고 가야 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역할은 0.1%도 안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대외적인 국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대외적인 문서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헌법으로서의 다른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헌법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하나도 가지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당의 율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북한의 최상위 법령이나 법규나 최상위 사람들이 조직이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상의 법령, 법규는 노동당 규약과 당의 율적 영도 체계를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또 그 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나 말씀이 가장 최우선시되고 실생활에서 철저히 원용되는, 철저히 그게 활용이 되는 그러한 법령 벽구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지도사상과 지도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북한의 10대, 줄임말로 10대 원칙은 북한의 당, 군, 정 모든 조직 및 모든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의 지침서라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10대 원칙은 총 10장, 60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최초로 김정일이 71년도에 조직비서, 선전비서 된 이후에 72년도 노동당 전원회에서 당 정치국위원으로 승진하면서 공식 후계자로 지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체 사상에 대하여 지필에서 73년도에 발표하기 시작하고 74년도 4월 19일에 최초로 김정일이 그때는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또 당의 유일적 지도 체제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이런 명칭을 사용했는데, 그때 발표를 했는데, 김정일이
김정일이 2011년 12월에 죽고 나서 김정은이 2012년 4월에 집권하고 난 이후에 김정은이 2013년 6월에 재개정을 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 10대 원칙의 주요 내용은 이 김일성 가문을 신격화하고 각종 이색적 사상 요소를 배격하며 또 반당, 반혁명 종파 행동을 원천 차단하는 것과 함께 북한 내에서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혁명가업 수행을 우선시하며 자아 비판을 일상화하고 그 북한 주민 간 동지적 상호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게 근본 취지의 내용이겠습니다. 북한은 전 주민이 2일 또는 일주 단위 생활청화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자기의 업무 수행 상태 및 사생활에서 나타난 2일이나 또는 일주 기간에 나타난 모든 내용을 조직 앞에 털어놓고 비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교시나 말씀 이외에 이 10대 원칙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이 10대 원칙에 이러한 조항에 해당해 볼 때 나는 일주일 동안에 어떠한 교란과 잘못을 범하였다. 이유는 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대 원칙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 말씀 이 네 가지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의 전체 정치 조직이 상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그 지침대로 행동해야 되는 소위 얘기하면 바이블이나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그리고 10대 원칙의 주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2012년도 개정하면서 김정은이 10대 원칙 그 문구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하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무적의 군사력과 튼튼한 자립경제를 가진 사회주의 강국으로 위력을 떨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헌법에서도 핵보유국이라고 공식 얘기한 것 같이 이 10대 원칙 내에서도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무적의 군사력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도 핵보유국이라는 명칭을, 핵보유국이라는 입장을 자체 문서를 통해서 공개하였다 하는 것을 한번 재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대 원칙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걸 한 가지 예를 또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공화국 헌법 제5장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서 제67조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제68조에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라고 헌법에는 명시하였으나 이 당위율적 용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에서는 원칙 제4장 8조 여기서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하여 시비 중상하거나 반대하는 반당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융화와 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부르주아 사상, 사제주의 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 조례를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며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진리성과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된다 하고 지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에서는 마치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사문서에 불과한, 헌법에서는 북한 주민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10대 원칙을 포함한 김일성의 교시, 김정일의 말씀, 김정은의 방침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과 같이 부르주아 사상이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가 북한은 종교를 아편으로 생각하거든요. 아편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르주아 사상에서의 가장 진수인 종교의 자유, 종교가 북한에 유입되고 종교를 신봉하고 이러한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뒤에서 노동당 조직을 보시게 되면 10대 원칙과 관련한 조직이 나오는데 북한은 그 일반 경제사범, 그러니까 생산활동이나 조직생활 과정에 발생하는 경제사범보다 이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이 10대 원칙에 준하는 정치적인 사범, 정치에 관련된 사범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한, 아주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대부분 처형하는, 대부분 처벌하는 그런 강력한 연좌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10대 원칙은, 2013년도 12월에 장성택이 처형될 때도 북한의 그 발표자를 보니까 양봉 우미와 끼리 파벌 형성하고 이런 내용이 10대 원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 10대 원칙의 주요 내용을 원용을 하면서 장성택의 소위 말하면 과오를 꾸짖어 일일이 열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북한은 이 10대 원칙이라는 것을 항상 현재 독재 체제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독재 체제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근간으로 되는 가장 기본으로 되고 가장 기초로 되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기준 국가와 주민의 또 정치 조직과 사회가 움직이는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러한 기준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정치 분야에서 북한의 권력 체제입니다. 어떠한 국가이든 간에 입헌주의가 보장돼야 그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입헌주의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의 기본권이 존중돼야 되고,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이 서로 견제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복수정당제를 채택해야지만 입헌주의가 보장이 됐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계에서. 근데 현재 북한의 그 권력 체계를 외형으로 보시면 이러한 행정, 사법, 입법의 삼권 분립, 권력 분립이 삼권 분립을 통한 권력 견제가 내용상은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권 존중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화국 헌법에 국민의 모든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집회, 결사, 종교, 신앙의 자유까지도 보장한다 하고 외형상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들어가 보면 앞서 검토한 것처럼 실제 들어가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교시와 말씀 이후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기준서로 되고 있지만 외형상으로는 얘네가 헌법에서는 공화국 국민의 북한 주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pon존하고 있고, 역시 두 번째 권력 견제 측면에서 여기 도표에 보시면 노동당, 행정, 입법, 사법 이게 철저히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견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또 복수정당제 하는 북한은 복수정당제로 얘기하면 북한은 당이 총 3개가 있죠. 조선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이렇게 당이 3개가 있는데 이 당 3개를 통해서 자기네는 복수정당제, 다당제가 있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게 북한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권 존중은 앞서 검토한 공화국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이나 그리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제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통해서 보면 역시 북한은 기본권이 철저히 말살된 오직 김일성 가문의 교시와 말씀, 방침에 의해서 또 김일성 가문의 사상과 영도를 받드는 노동당의 통제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그 측면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권력책에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권력 견제 측면으로 지금 제가 파란 선으로 분홍색 선으로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입법, 행정, 사법은 내용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노동당에서 이게 제일 좌측에 보시면 노동당 정치국의 전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문 부서를 통해서 이 모든 조직이 국무위원회도 갖고 최고인민회도 갖고 북한군, 내각, 공안기관, 중앙검찰청, 중앙재판소 이 모든 게 이 노동당의 전문 부서에서 통제가 되고 이 전문 부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김정은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상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에 의한 일당 독재 체제로 운영되는 게 북한의 권력체계 현실이다 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씩 노동당 당정군을 하나씩 보면서 왜 그러면 그 외형상 되어 있는 이 삼권 분립이 어떻게 노동당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권력 체계에서 먼저 노동당입니다. 북한의 공식명称조선노동당이고, 이 북한의 노동당은 권력기구의 최고의 조직으로서 체제 전체에 대해서 장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당의 임무와 지위를 살펴보면 우선 국가의 정책과 노선을 제시하고 북한군과 북한 내각을 포함한 종 등 사회 전체와 전 주민의 공적인 활동, 사적인 활동 전부를 장악, 통제하는 최상위 정치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 10일에 창당돼 가지고 당원수는 약 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당 대회는 5년 내지 10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 분야의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전체 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청와하고 북한의 독재체제의 향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당대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당대회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대남, 외교 등 모든 분야의 성과와 경험이 집대성돼서 청화가 되고 앞으로 해야 될 목표와 방향이 제시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노동당은 북한군과 북한의 정부 그리고 사회단체는 물론 인민반 등 최말단 단위까지 포진되어 있는 그런 강력한 조직이겠습니다. 북한은 당세포, 보문당위원회, 당위원회 이런 수준으로 운영이 되는데 보시면 정부 조직과 사회단체, 도시, 군, 리 단위는 보통 당위원회로 조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작업반을 포함한 간의 인민반 등 최말단 단위에는 당세포 운영을 통해서 정치 조직과 북한군을 포함한 일반 행정조직 등 모든 조직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모든 주민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철저히 장악 통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노동당이 위주가 된 당생활청원은 2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데 북한은 북한 군관이든 또 일반 행정부서의 과장급 이상 간부가 되려면 무조건 노동당에 가입해서 노동당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노동당원이 세포에 가입되면 그 당 세포에서 일주일 내지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2일인데 일반 조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청원을 진행하는데 이때 생활청원은 단순히 자기 생활에서 나타난 결함과 잘못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맡은 과제 수행, 혁명가업 수행 과정에 나타난 그런 잘못, 부족점이라든지 아니면 오류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도 모두 반성하고 그 원인을 찾고 논의하고 비판해야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청와는 공과 사 모든, 그러니까 일과 자기 개인의 사정까지도 모두 털어놓고 거기서 청와되고 용서받고 앞으로 뭐 소위 말하면 치유받아야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당 부서는 이제 뒤에 이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부서는 북한의 당의 사상 이념은 물론이고 군과 경제, 사회, 공안, 법, 사회단체 등 모든 분야와 조직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조직 지도부는 사상 이념이나 인사, 공안 분야, 그리고 선동부는 언론 분야, 군정 지도부라고 이번에 이름을 바꿨던데 여기는 군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부는 외교 관련해서, 계획 재정부는 경제 분야, 거래단체부는 사회단체, 민방위부는 민간 군사 조직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 노동당은 사상 이념과 북한의 모든 행정 업무, 그리고 공안 업무, 법 등 모든 분야를 관장하고 이 분야의 정책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당을 쉽게 통속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노동당은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행정, 그 다음에 군, 공안, 보안 이 분야를 다 책임진 게 노동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는 청와대에서 이 전체적인 걸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북한은 노동당이란 조직이 이 청와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거기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 청와대는 이념까지는 통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노동당은 사람의 이념까지 통제하기 때문에 노동당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분야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 한국 사회의 그 종교 개념, 그러니까 이념과 관련된 종교 시설이나 종교 기관이나 이러한 것을 다 합친 게, 그 재판소, 최고 우리 검찰청이나 우리 대법원이나 여기까지도 다 아우르는 조직이 노동당의 파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북한의 노동당의 조직 책임인 역할입니다. 여기서는 북한의 당은 최할단 동이나 리단위, 그다음에 군당, 시군당, 그다음에 도당, 중앙당 이 체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중앙당의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라고 줄임말로 중앙당이라고 하는 이 조직의 체계 및 역할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노동당은 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원장에 김정은이가 있고, 김정은 밑으로 정모국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국이라고 했었는데 김정은이 개칭을 했는데, 정모국에 해당 분야, 위에 핑크색으로 칠한 요 부서를 담당한 부장, 또는 그 위에 요 부서를 담당한 요 주요 부서인데, 주요 부서의 장이나 또는 그 담당하는 사람들을 김정은이 위원장이고, 이 사람들을 부위원장 직책을 줘가지고 한 7 내지 8명이 조직되어 있는 게 정모국이고, 정모국 밑으로 이제 주요 부서들이 나열이 이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주요 부서하고 틀리게 어지마지 김정은이를 중점으로 해서 양쪽에 38호, 39호실은 현재 39호실 하나로 합쳤다. 원래는 김정일이었던 두 개였었는데 이후에 김정은이 들어와서 합쳤다가 나눴다가 다시 합쳤다는 첩보가 산재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38호, 39호실은 김정은의 비자금, 당내 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외화를 위주로, 국내 화폐보다는 북한 내 원화보다는 외화를 위주로 관리하는
그 비자금 관리 전문 관리 부서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서기실은 그 서기실 3층이라고 하면 그 김정은이 그 업무 보는 곳이, 이게 예를 들면 노동당의 이 각 부별로 총사가 하나 내지 두 개씩 다 가지고 이게 전문 총사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김정은은 제일 가운데 그 따로 3층으로 된 건물에서 김정은이 근무를 하는데 업무를 보는데 이 전체동을 소기실이라고 보통 부르고 북한에서 그렇게 통칭을 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김창선이가 소기실장을 했었는데 그 김정은이 들어온 이후에 김여정이가 많이 관여를 했고, 그리고 그 현재는 김창선이도 하고 뭐 아직 실각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성월이라고 그 모란봉 악단 단장을 하던 현성월이가 이 소기실에 가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고 보아집니다. 노동당 부서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의 사상이념, 그다음에 인사, 공안 업무를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조직지도부에서 따로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조직지도 노동당,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선전선동부는 북한의 언론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간부부는 북한의 당정군 모든 사회단체, 이 모든, 그러니까 북한 내에 있는 모든 간부들에 대한 그 인사 작업을 맡아 진행하는 것이 간부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제부는 북한의 외교 분야, 대외 관계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 국제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군사부는 현재 군정 지도부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군사부는 북한 군에 대한 행정 쪽 지도를 전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수공업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주로 한 북한의 모든 방산과 관련된 모든 그 업무를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 이 군수공업부 담당 부위원장이 지금 이병철이 아닙니까? 이병철이가 정치적 상무위원이 되고, 그리고 통일전선부는 여기 김영철이죠,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는 그 대남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25국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통일전선부 산하의 외형상 그 들어있는 부서인데, 통일전선부가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서 공개적인 뭐 대화나 결혼이나 뭐 대회나 화합이나 뭐 회합이나 이러한 외형적인 활동을 통해서 대남 정책을 실행한다면 225억은 그 북한의 그 비합법적인 간첩들을 들여보내 가지고 남한 내에 그 지하당 조직을, 남한 내 조선노동당 지부를 조직하는 업무를 가지고 비밀리에 활동한 조직이 225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단체부는 북한의 4대 민간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동맹, 직업동맹, 여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이 4개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근로단체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재정부는 북한의 그 재정과 계획과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그 내각에 보시면 국가계획위원회와 내각재정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내 재정이 아니고 일반 민간, 그러니까 정부 내에 있는 재정 분야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계획재정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정경리부는 노동당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 자금에 대해서 뭐 외화는 제외하고요. 노동당 내부에서 뭐 일반 집기들이나 건물들이나 뭐 식자재라든지 이런 걸 총괄하는 부서가 재정경리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부는 그 북한의 과학원을 포함한 연구기관들과 그리고
대학 등 학교 기관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부는 북한의 민간 조직인 노농조기대나 붉은 청년군이대에 대한 조정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경공업부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경공업 분야에 대해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일론 경공업 분야 공장들에 대한 또 북한의 경공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 밑에 산하 공장 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주민생활에 주력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무부는 이 모든 부서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가야 되는 모든 부서가 실행해야 되는 일을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는 게 총무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기저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률적으로 통제가 됩니다만 북한은 조직 지도부에서 웬만한 통제가 다 이루어지고 웬만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무부는 행정적인 문서적인 역할을 위주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조직 지도부가 현재 조직 지도부가 덩크빈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모든 부서들의 조직 지도부에 책임 부원이 나가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책임 부원제가 조직 지도부가 당 내에서 또 당을 통제하는 게 조직 지도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이 조직의 직급 체계를 보면 직급 체계는 동일합니다. 보조부원, 부원, 부과장, 과장, 부부장, 제1부부장, 부위원장, 위원장 이 직급 체계로 움직이는데 이제 부과장, 부원 사이에 책임 부원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올릴 때는 좀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냥 북한의 노동당 조직을 보면 위원장을 정점으로 당정군 사회 전반에 대한 강력한 또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모든 활동을 북한의 조직이든 단체이든 개인이든 북한에 사는 모든 성원들에게 모든 구성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야 될 일을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고 실행하는 기관이 노동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차성근 교수님의 북한의 정치 강의 잘 들으셨죠? 북한에서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주체 사상, 그 다음에 북한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제가 이 강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과 사실은 행정부와 의회가 있었지만 국민과 정당이 실질적으로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정당이 정부 권한을, 정부 권력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이 바뀌게 되죠. 규정이 되고. 우리나라도 진보적인 정당이 대통령이 되면, 내지는 진보적인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면 진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우리 국가 전체가 일정 정도 진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가는 것이고, 보수적인 정당이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약간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에 있어서 그런 정당에서 공천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해 준 사람들이 국민들이고요. 그래서 국민과 정당이 사실은 정치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북한에서도 역시 조선노동당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조선노동당이 사실은 대부분의 북한의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를 관장을 하는데, 차성근 교수님 강의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북한의 이 독특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이 이 조선노동당을 지배하고 있고, 이 주체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령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현재 수령으로 헌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도 이제 언젠가 수령으로 이렇게 되겠죠. 수령의 대우를 받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는 수령인 것이죠. 살아있는 수령.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북한 정치를 바라보고, 이렇게 북한 정치를 이해를 하고 나면 또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뉴스를 할지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북한은 북한이죠. 우리가 북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통일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통일의 대상. 자,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고, 이 두 나라가 통일을 하려면 선결되어야 될 조건이 기본적으로 이 정치-경제-체제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을 하려면 어느 한쪽은 자기 체제를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북한은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은이 현재 공식 직함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조선노동당에서는 조선노동당, 이따가 생각할게요. 일단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에서도 위원장이죠? 차 교수님? 네, 조선노동당 위원장. 이게 조선노동당의 직책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헷갈려요, 저도. 조선노동당 위원장이고, 이름으로 인해서 내각과 당을 다 이렇게 총괄하면서 사실상 김정은이 북한의 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사결정권이 일부 권한이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마저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무조건 뒤집어지고 김정은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주 많은 영역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권한의 위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말단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김정은이 통일을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수령제 국가를 포기하고 통일을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러면 통일이 안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문제는, 통일을 위해서 밟아야 될 몇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우리가 결혼을 할래도, 우리가 남녀 사이에 결혼을 할래도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고 서로 자주 교류가 있어야 되고 그 교류를 통해서 믿음이 형성돼야 결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남한과 북한은 이 서로 상호 신뢰도 하지 않고 교류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남북한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교류하죠. 이산가족 상봉하고 뭐 경제협력하고 인도적 지원하고 하는데 실제로 남한에서는 아주 다양한 그리고 다수의 뭐 정부기관이랄지 시민사회단체랄지 그 봉사단체들이 북한하고 교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는 통일선전부라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 통일부하고 국정원을 합쳐놓은 정도의 기구인데 이 통일선전부 산하의 조직들하고만 한 거예요. 보통의 북한 인민들이나 국민들하고 직접적인 교류가 불가능했어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남한에서는 이 북한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신 건 맞죠. 그런데 이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동시에 어쨌든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남한이 북한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남한 내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통일관이 일정하고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느끼시죠?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북한을 대하는 정책들이 어찌어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너무 많아요. 좌와 우로 나뉘어서. 자, 소위 이야기하는 한국에서 우파는 오죽했으면 한국에서 진보냐 보수냐를 결정할 때 물어볼 때 북한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진보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기도 해요. 이건 정말 웃긴 거거든요. 어떻게 북한을 좋아하면 좌파라고 그러고 북한을 싫어하면 우파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파들은 북한을 싫어해요. 좌파들은 북한을 좋아해요. 그런데 싫어하는 것도 적대적으로 싫어하는 거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냥 무관심이죠, 무관심. 북한하고 그냥 좀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고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좌파들의 경우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극단적으로 봤을 때 종북이라는 입장과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우호적 입장. 자, 종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체제를 부정해요. 이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살면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체제는 인정을 해야죠. 따라야죠. 거기에서 마음이 안 들고 바꾸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종북주의자들은 남한 체제 자체를 부정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이고, 한때 진짜 종북주의자들이 많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근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는 입장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의 이 입장이 상호 대립을 하고 크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적대적인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는 우파들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북한이 국가가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고 정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상대할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무조건 괴멸시켜야 되고 없애야 되는 이런 대상들이고, 우호적인 사람들은 어찌됐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했고
국가로서 국가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유엔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국가성을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그 잦은 교류를 통해서 친해져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적대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북한 정부가 붕괴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붕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극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붕괴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북한이 사실은 김일성이 사망하면 북한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망했어요. 김정일이가 사망하면 북한 망한다 그랬거든요. 안 망했어요. 김정은이가 딱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3년 안에 김정은이는 축출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10년 넘었죠? 유일하게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믿고 거기에 기대를 거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수없이 많은 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국가로는 인정 안 하지만 국가로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과 그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교하고 있는 국가들이 160개 국가가 넘거든요. 수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성을 인정하고 무역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목적인 것이죠. 당연히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통일은 굉장히 빠르겠지만 현실성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호적인 입장에서는 통일이 친해지면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친해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데 우호적이기만 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섰다가 적대적인 정부가 들어섰다가 또 적대적인 정부에서 또 우호적인 정부로 들어섰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아무리 일순간 친해져 봐야 정권 바뀌면 다시 적대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친해질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북한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는 이게 진보 보수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를 갈라버리면 통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점이 이렇게 입장들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하던 때부터 한국전쟁 전에 미군정, 소군정 3년,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 때 반공, 박정희 정부 때 반공, 그 다음에 이게 전두환까지 이어지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정책,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교류협력,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진짜 수없이 할 이야기들이 많죠.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북한관과 통일관에 대해서 이제라도 우리가 진짜 통일을 원한다면 길게 보고 이게 3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북한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보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들도 너무 많다. 그 다음에 통일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그 젊은 세대들, 특히 중학생 세대들 이하로 내려가 보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사례도 봤어요. 중학교에 가가지고 통일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의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세요? 자, 각자 한번 그려보고 이거하고 똑같은가 보세요.
중학교를 가서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라 그랬더니 보통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려면 이 정도 그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중학생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렸더라고. 딱 요만큼. 한반도의 남쪽만. 이 정도로 점점 나이가 어려질수록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통일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국민들이 합의를 하면. 전쟁을 하자고 해도 돼요. 국민들이 합의를 하면. 그런데 이 이야기의 그 갈등의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이걸 합의하기 위해서는 또 워낙에 긴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걸 지금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야지. 계속해서 왜곡된 정보와 적대적인 그 입장과 이 판타지에 젖어가지고 마냥 낭만적인 통일관을 가지고서는 통일에 우리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무섭고 불편한 존재로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그 TV에 나오는 이만갑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십거리로 보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문제의 이해라고 하는 이 2020학년도 2학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아쉬운 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더 많은 이 경우의 수와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그 9주, 오늘이 5주차죠. 5주차니까 9주에서 10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제가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통일 문제, 그다음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